자, 여러분들 10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1번 문제인데 이거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 좀 외워주실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 자본변동표. 자본이 변동한 내역을 나타내주는 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여기 현금의 흐름, 주석 이렇게 5가지예요. 아시죠?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이 5가지는 꼭.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인데, 자, 다음 자료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외상매입금은 보시면 우리가 그 보통 예금하고요. 여기 파란색 쳐져 있죠? 여기 보통 예금하고 외상 매출금은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건 자산이에요. 자산이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갈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죠? 자본과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에요. 자본은 40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빨간색 부채는 6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채는 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외상매입금이랑 미지급금이 부채인데 이 부채가 지금 미지급금이 여기에서 15만 원이니까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빼면 4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미래가 기말 결산 시에 여기 핵심이네요. 여기 차량에 대한 아래의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누락했으니까 여기 감가상각비, 여러분 도소매업이고요. 도소매업이면 도매업, 소매업 이거는 상품 매매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비와 관리비가 100만 원만큼 적혔어야 되는데 안 적혔으니까 과소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과소가 되면 우리가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인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안 적혔으면 영업이익은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과대 표시됐다라는 표현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라고 하냐?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하죠. 자산의 차감. 그럼 자산을 차감했었어야 되는데 자산을 차감을 안 했죠. 그럼 자산을 안 깠으면 자산이 과대됐을 겁니다. 과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까지 않은 자산이 뭐냐면 이거 차량운반고잖아요. 그러면 차량운반고는 비유동 자산이니까 비유동 자산이 과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동 자산이 과소 표시가 아니라 과대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얘는 과대 표시된 건 맞는데 유동 자산이라고 있어요. 유동 자산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다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그다음에 4번 영업의 수익이 과대 표시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의 수익은 관련이 없죠. 그죠?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단기순이익이 과대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죠. 영업의 수익하고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말 결산 시 우리가 결산 여기 기말에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2월이 되는 놈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이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되죠. 그중 안 되는 게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질적 특성,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독성.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다음에 3번.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에 맞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시 외워주실 게 이 목적 적합성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측 가치 외워주셔야 돼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성의 하부 원칙은 뭐냐면 이게 하부 원칙입니다. 이게 표현의 충실성.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가급적 표현을 다 해줘라.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으면,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으면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거죠. 그걸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중립적이어야죠. 그래서 중립성, 이렇게 신뢰성의 하부 원칙입니다. 중립적이어야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교 가능성은 그냥 하부 요건이에요. 비교 가능성 그냥 이게 질적 특성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여기 답이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6번은 딱히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으면 일단 자산이 감소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얘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들어왔으면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 마 4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자, 우리가 자본이라는 건 있죠.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은 지분이다. 그래서 잔여 지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우리가 이 자본 거래라는 게 주주와의 거래죠.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나는 건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요 손익 거래는 주주가 아닌 자와의 거래입니다. 이 손익 거래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 이익 잉여금이죠. 왜냐면 당기 순이익이 이익 잉여금으로 꽂히니까. 주식의 발행 금액 중 여기 발행 금액 중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은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자본 잉여금이죠. 왜냐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으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늘죠. 주식을 더 나눠줬으니까 우리가 액면가액만큼 발행 주수 곱하기 액면가액만큼 증가하죠. 근데 이익잉여금만큼 까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 요거 하나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죠. 그러니까 자본은 불변, 변화가 없다. 이것도 좀 챙기시고. 자, 그다음에 8번. 자, 우리가 수익 인식 기준인데 상품권은 여기 맞죠? 상품권은 우리가 상품권을 회수할 때 물건을 인도한다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 판매는 대신 팔아줘라고 수탁자가 3자에게 그래서 판매한 시점에 수익 잡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주문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드는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진행 기준이라고 해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우리가 그 TV 같은 TV 광고 있죠. 이건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그때 수익을 인식을 하면 돼요. 인식하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제조원가인데요. 우리가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하고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라고 했었죠. 그럼 원재료 운반의 차량 손실은 이건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차량의 처분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은 손익계산서 구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 손익계산서 구조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그다음 영업용 차량의 처분 손실도 얘도 영업의 비용이 돼야죠. 그 다음에 생산부 건물의 경비원의 인건비 이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장을 관리하는 거니까 간접 노무비이기 때문에 간접 노무비면 여기 제조 간접비로 가야죠. 공동비니까요.
그다음에 영업부 사무실의 소모품비는 영업부니까 판관비가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용 판관비.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보조부문 서로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 안 하는 게 직접, 다 고려하는 게 상호, 일부 고려하는 게 단계. 비례배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래 보니까 기초 제품 여기 나왔죠. 9만 원. 기말 제품 7만 원. 매출 원가 130만 원. 튀기점만 보시면 돼요. 137만 원. 차변도 137만 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답이 1번인 겁니다. 가고요. 네, 공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손은 공자가 공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 만드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불량품 나왔다 그 뜻입니다. 맞고요. 불량품은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좀 원재료가 불량하더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겠죠. 정상 공손은 말 그대로요. 업종의 특성상 불량품이 일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맞는 표현이고요. 비정상 공손은 뭐냐면 비정상 공손은 내가 작업자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불량품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만 우리가 정상 공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조 원가에 가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불량품은 나온다라고 봐가지고 정상품을 얻기 위한 희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 원가에 포함. 아시죠? 좀 외워주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13번 뭐냐면 우리가 법인 사업자는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맞고요. 납부세액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맞고요. 그다음에 금전의 대가를 받으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인도예요. 재화 인도. 그러면 내가 인도해야죠. 맞죠? 그래서 자기가 공급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공급판입니다. 공급판. 아시죠? 그래서 금전의 대가를 받으면 시가는 맞는데 내가 받은 거는 소득세고요. 우리가 지금은 소득세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 내가 공급을 해야 내 걸 인도한 거, 내가 인도한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14번 자,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고요. 담세자는 우리가 세금을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자죠. 그래서 아마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래.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 네, 그래서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무, 이거 간접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들이 꼭 대비하고 가세요. 우리 공급시기 141페이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재화는 인도가 원칙이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못 써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표현해요.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장기할부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부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완성도 기준 완성도 기준은 완성되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완성도 기준은 완성된 정도마다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걸 완성도 기준이라 불러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금액이 커요. 그리고 언제까지 받기로 나누어서 받기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장기할부니까. 그 다음에 우리 폐업시 여기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이죠. 우리 간주공급이잖아요. 간주공급은 뭐냐면 간주공급 이렇게 보시면 간주공급은 그 간주공급 사건 발생 간주공급으로 보는 사건 발생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할 때 간주공급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폐업일이 되는 폐업일. 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납세지 135페이지로 적어놨죠. 우리가 원칙은 우리가 납세지라는 건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지는 같이 가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니까 사업자가 있는 곳이 사업장이 맞겠죠.
그다음 제조업은 우리가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여야 되면 중간 제품이 아니라 맞는 거고. 그다음에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맞습니다요. 네, 무인 자판기는요, 우리가 업무를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다라고 하면 자판기 얼마나 많아요, 설치한 장소가. 맞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 총괄하는 장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업무 총괄.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3회 전산회계 1급 103회 이론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